여러분의 배를 이번 전투에 꼭 빌려주십시오. 반드시 이 바다를 신이 지키겠습니다. 배를 빌려주십시오. 1597년 9월 바다 위를 떠돌던 백척의 피난선에 이순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배를 전선 뒤에 배치하겠습니다.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13척으로 200척을 상대하는데 우리 배를 미끼로 쓰겠다는 겁니까? 도망쳐야 한다. 저러다 우리도 죽는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명량에서 이름 없는 백성들이 내린 선택과 이순신 장군의 목숨을 건 뛰어난 지략으로 세상에 다시 없을 해전으로 조선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꿔놓았습니다.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1597년 7월 이 한마디가 조선 팔도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7천량 앞바다에서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 300척이 일본 수군에게 참패했고 통제사 원균을 비롯한 수많은 장수들이 전사했습니다. 겨우 12척만이 도망쳐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6년 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지켜낸 바다가 단 하루 만에 왜군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라도 해안가 마을 백성들은 그날 밤부터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지로 가면 왜군이 있고 바다는 이제 조선 수군이 지킬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다로 나가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살 길이었습니다. 어선이든 고깃배든 심지어 떼목까지 동원해 가족들을 태웠습니다. 해남, 강진, 영암, 진도 일대의 피난민들이 바다로 몰려들었습니다. 한 척에 10명, 20명씩 빼곡하게 타고서 육지를 떠났습니다. 갈 곳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왜군이 없는 섬, 왜군이 오지 않은 바다를 찾아 떠돌았습니다. 노인들은 배 안에서 신음했고 아이들은 배 위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물도 귀했습니다. 8월에 접어들자 피난선들은 100척이 넘었습니다. 작은 배들이 무리지어 떠다니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뗏목처럼 보였습니다. 서로 소식을 나누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어란포 쪽에 외선이 보였다더라. 해남 쪽 육지는 이미 왜군이 점령했다더라.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남기만을 바랐습니다. 피난선에 탄 사람들 중에는 원래 어부였던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농민이었습니다. 배를 다루는 것도 서툴렀고 풍랑이 오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서로의 배를 밧줄로 묶어 떠내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무리지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조정이 이순신을 파직시키고 투옥했던 것입니다. 1597년 초 왜군의 거짓 정보에 속은 조정은 이순신에게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순신은 적의 함정임을 알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은 이순신을 모욕죄로 몰아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고문을 받고 어머니마저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원균이 임명되었고 불과 몇 달 만에 조선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라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육지의 의병에 합류하자고 했지만 가족을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멀리 제주도까지 가자고 했지만 그 먼 거리를 작은 배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8월 중순 피난선들 사이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다시 통제사가 되었다더라.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조정이 목을 치려 했던 사람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란포에 12척의 배가 모였다더라.
이순신 장군이 직접 수군을 수습하고 있다더라. 피난선의 백성들은 망설였습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원균의 300척도 하루 만에 전멸했는데 12척이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6년 전 이순신은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이번에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8월 말 어란포에 집결했던 조선 수군이 진도 벽파진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피난선들도 하나둘씩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순신이 있는 곳이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령 전투에서 지더라도 이순신 장군과 함께 있으면 조금은 더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100척이 넘는 피난선들이 벽파진 근처 바다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13척의 전선을 바라보았습니다. 12척에서 한 척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너무 적었습니다. 저 작은 함대로 200척이 넘는 왜군을 막아낼 수 있을까? 백성들은 두려움과 희망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배를 빌려주십시오. 8월 하순 어느 날 이순신의 부하 장수들이 피난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배를 빌리는 것이 아니라 배를 특정 위치에 배치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라는 것도 아니고 배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닌 그저 일정한 곳에 배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벽파진에 진을 친 뒤 매일 명량의 옆을 살폈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300m에 불과했고 조류가 시간마다 바뀌며 엄청난 속도로 흘렀습니다. 이곳에서 싸우면 왜군의 숫자가 무의미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3척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왜군이 조선 수군의 실제 전력을 파악하면 주저없이 밀고 들어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피난선을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0여 척의 피난선을 전선 뒤쪽에 배치하면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조선 수군이 100척이 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력은 없지만 적을 혼란시키고 아군의 사기를 높이는 효과는 충분했습니다. 병법에서 말하는 의병, 즉 적을 속이는 가짜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절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정은 이순신에게 수군을 폐지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8월 15일 도원수 권율이 보낸 공문에는 명확했습니다. 고작 12척의 배로 무엇을 하겠는가?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오라. 이는 조선 수군의 공식적인 해체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신하들도 왕도 아무도 수군의 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부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장계를 올린 것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라오수사 김억추가 판옥선 한 척을 더 가지고 오면서 전선은 13척이 되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은 이순신의 제안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장군은 그들을 전투에 내보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뒤에서 숫자를 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외선이 돌진해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이순신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 양반 미쳤나? 13척으로 200척을 상대하겠다니.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시잖소. 6년 전에도 기적을 만드셨으니 기적이 매번 일어나겠소?
이번에는 다르오. 논쟁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어떤 배는 이순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떤 배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9월 초 정탐꾼 임준영이 급히 돌아왔습니다. 적선 200여 척이 어란포 앞바다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왜군이 본격적으로 서해로 진출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원성과 전주성이 함락되었고 왜군 육군은 이미 충청도 직상까지 북상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수군이 서해로 올라가 한양을 공격하면 조선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소. 또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했소. 이 말은 바로 오늘 우리를 두고 한 말이요. 장수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난선들 사이로 결정이 퍼져나갔습니다. 장군을 따르겠소. 100여 척의 배가 하나둘씩 이순신이 지시한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 13척의 뒤쪽 그리고 양옆으로 펼쳐져 마치 대규모 함대처럼 보이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실제로 멀리서 보면 조선 수군이 100척이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배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배 밑으로 숨기고 노인들에게는 엎드려 있으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자신들도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싸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조선 수군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이 묘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9월 15일 밤 이순신은 다시 한번 장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면 군율로 다스릴 것이요. 물러서는 자는 즉시 목을 칠 것이요. 실제로 며칠 전 배설이 전선 한 척을 이끌고 도망치자 이순신은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군기가 무너지면 13척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냉혹한 장군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절실한 심정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모두 바다에 수장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적선이 보입니다. 1597년 9월 16일 새벽 정탐선이 급히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명량해역 건너편 어란포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외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깃발과 망루가 바다를 뒤덮었고 북소리와 함성이 물살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200척이 넘는 외선들이 일제히 노를 저으며 울돌목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 엄청난 함대 앞에서 13척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이들은 밧줄을 풀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우리도 죽는다. 장군이 뭘 하시든 우리는 살아야 한다. 공포가 피난선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쪽으로 가면 왜군 함대와 마주칠 것이고 동쪽으로 가면 이미 왜군이 장악한 바다였습니다. 남쪽 섬들로 가더라도 결국은 왜군에게 붙잡힐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육지로 올라가면 왜군 육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살 길은 여기서 이순신과 함께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순신은 13척의 전선을 이끌고 명량해협 입구로 나아갔습니다. 피난선 100여 척은 그 뒤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조수가 막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울돌목의 물살은 시속 10노트가 넘는 엄청난 속도로 흘렀습니다. 배를 제어하기도 어려운 급류였습니다.
왜군 함대의 선봉이 명량해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는 구르지마 미치우사가 이끄는 대형 전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포해전에서 전사한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순신을 찾아 헤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도도 다카토라, 와키자카 야스하루, 가토 요시아키 등의 함대가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조류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밀물이 울돌목을 통해 서쪽으로 흐르다가 정오쯤 되면 물길이 멈추고 오후에는 썰물이 동쪽으로 흐릅니다. 왜군이 밀물을 타고 들어오면 빠른 속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좁은 해협에서는 제대로 된 대형을 갖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오에 조류가 바뀌면 왜군은 물길에 떠밀려 혼란에 빠질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외선 130여 척이 명량해협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좁은 수로에서 배들이 서로 부딪히며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이순신의 계산대로였습니다. 왜군은 숫자가 많아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는 앞쪽의 몇십 척만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기함이 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른 전선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장수들이 겁을 먹고 따라오지 않은 것입니다. 거제현령 안희와 중군장 미조왕 첨사 김응함만이 늦게나마 뒤따랐지만 그것도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말 그대로 혼자서 130척의 외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대장선 한 척이 파도를 가르며 적진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장렬한 광경이었습니다. 저 배 위에는 조선의 운명이 실려 있었고 자신들의 생명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전선에서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이 불을 뿜었습니다. 포탄이 외선을 강타하며 폭발했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외선 한 척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30척의 적선들이 사방에서 포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저러다 장군께서 전사하시겠다. 피난선의 백성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았고 어떤 이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제현령 안희의 배가 급류를 타고 빠르게 내려가며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습니다. 조류에 떠밀려 통제가 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속도 때문에 외선을 들이받으며 돌파할 수 있었습니다. 안희의 배가 사면에서 포위당했지만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장수들도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미조왕 첨사 김응함, 평산포대장 정응두, 발포만호 홍기 등이 차례로 전진했습니다. 13척의 전선이 마침내 하나의 대형을 갖추며 외선들을 향해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물길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흐르던 조류가 서서히 느려지다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곧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왜군 함대는 좁은 해협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순신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전선들에게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13척의 판옥선이 일제히 화포를 발사했습니다. 천둥 같은 포성이 울려 퍼졌고 외선들이 불타고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르지마 미치우사의 대형 전선이 집중 공격을 받아 물에 잠겼습니다. 구르지마는 배에서 떨어져 바다에 빠졌고 조선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은 그제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기고 있다. 장군께서 해내고 계신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싸우지는 못하지만 이곳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물길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울돌목의 조류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서쪽으로 밀려들던 물이 이제는 동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속 10노트가 넘는 급류가 외선들을 뒤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배들이 제어를 잃고 서로 부딪혔고 대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순신의 13척 전선은 조류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물길이 배를 뒤에서 밀어주니 안정적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외선들은 조류를 정면으로 받으며 떠밀려 내려갔습니다. 노를 아무리 저어도 제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싸우기는커녕 배를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조선 전선들의 포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외선들은 좁은 해협에 갇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천자총통의 대형 포탄이 외선의 선체를 뚫고 들어갔고 지자총통의 화살 수백 발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현자총통에서 발사된 불화살이 외선의 돛에 붙으며 화염이 번져갔습니다. 왜군 장수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6년 전 한산도에서 이순신에게 대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후퇴하라. 그는 자신의 함대를 돌려 명량해협 밖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외장들도 하나둘씩 퇴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좁은 해협에서 200척이 넘는 배가 동시에 후퇴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뒤쪽에 있던 배들이 앞으로 밀려 들어오고 앞쪽 배들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배들이 서로 충돌하며 뒤엉켰고 어떤 배는 옆으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히는 배도 있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은 언덕과 바다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화염과 연기가 명량해협을 가득 메웠고 포성과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전황이 보이지 않아 불안해했지만 점점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외선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이겼다. 이기고 있어. 피난선 위의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노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했고 아이들은 깃발처럼 천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았지만 함께 이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투는 오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이순신은 도망치는 외선들을 해남반도 남단 갈두까지 추격했습니다. 외선들은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조선 전선들은 남은 힘을 다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전투가 마침내 끝났습니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날 이순신이 직접 센 침몰한 외선은 31척이었습니다. 다른 기록에서는 50여 척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파손되어 전투력을 잃었지만 침몰하지는 않은 배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조선 수군은 단 한 척의 전선도 잃지 않았습니다. 전사자는 2명, 부상자는 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이 일어난 데에는 아주 정밀한 준비가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명량해협의 지형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조류의 방향과 시간, 암초의 위치, 수심의 깊이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두고 있었습니다. 6년간의 해전 경험이 모두 이날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싸움터를 선택했고 시간을 선택했고 싸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13척의 전선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정예 중의 정예였습니다. 거제현령 안이, 미조왕 첨사 김응암, 평산포대장 정응두 등은 모두 임진왜란 초기부터 이순신과 함께 싸워온 장수들이었습니다.
포수들과 격군들도 수년간 훈련된 숙련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사격 실력과 배를 다루는 기술은 왜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순신 자신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13척으로 130척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른 장수들이 겁을 먹고 따라오지 않을 때 홀로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수들이 마침내 용기를 냈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해가 지자 이순신은 전선들을 벽파진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피난선들도 하나둘씩 돌아왔습니다. 전투가 끝난 바다는 고요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아직도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겼다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벽파진 근처 바다는 환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선에서도 피난선에서도 불을 밝혔습니다. 백성들은 서로의 배를 찾아다니며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소. 우리 가족도 무사하오. 기쁨의 함성이 밤바다를 울렸습니다. 이순신은 대장선의 갑판에 홀로 서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몸에는 화살 자국이 있었고 갑옷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도 같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히 구경꾼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록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배가 있었기에 왜군은 혼란스러워했고 조선 수군은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이 승리의 일부였습니다. 통제사께서 오십니다. 전투 다음 날 이순신이 피난선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부상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식량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이, 승리의 주인공이 이름 없는 백성들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이순신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이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배가 있었기에 적을 속일 수 있었고 여러분이 함께 있었기에 군사들이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공이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이었다는 것을. 명량해전의 소식은 빠르게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7천량에서 패배한 지 2달 만에 13척으로 130척을 격파했다는 소식에 조정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순신이 또 해냈다. 조선 수군이 부활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나라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가져온 진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왜군은 명량해전 이후 서해 진출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수륙병진 작전, 즉 수군과 육군이 함께 한양으로 진격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충청도 직상까지 북상했던 왜군 육군은 보급로가 끊길 것을 우려해 진격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각지에 외성을 쌓고 방어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공격하던 왜군이 수비로 돌아섰고 방어하던 조선이 반격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명나라 수군 도독진린이 이끄는 5,000명의 수군이 도착했고 이순신과 함께 조명연합함대를 구성했습니다. 이제 조선 수군은 13척이 아니라 수백 척의 대함대가 되었습니다. 피난선의 백성들도 서서히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다시 안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수군이 바다를 지키고 있는 한 왜군은 함부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2달 동안 바다 위에서 떠돌았던 그들이 마침내
육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출발할 때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도망치는 피난민이 아니었습니다. 명량의 전을 함께 경험한 역사의 목격자이자 참여자였습니다. 비록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떤 백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싸웠소. 배를 빌려주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다른 백성이 맞장구 쳤습니다. 맞소. 우리가 없었으면 장군께서 이길 수 없었다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명량의 전에 있었단다. 1598년 11월 임진왜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왜군이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최후까지 추격하다가 유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량에서 만든 기적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역사는 보통 영웅의 이야기로 기록됩니다. 위대한 장군, 뛰어난 전략, 영웅적인 희생. 이순신의 명량의 전도 그렇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날 바다에는 이순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13척의 전선에 탄 장수들과 군사들이 있었고 100여 척의 피난선에 탄 수천 명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남기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순신 혼자서는 130척을 속일 수 없었을 것이고 13척만으로는 왜군의 기세를 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배가 뒤에 있었기에 조선 수군은 더 크게 보였고 더 강해 보였습니다. 명량의 전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는 영웅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평범한 사람들이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나라를 구합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남기로 선택한 것, 두려웠지만 함께하기로 결심한 것,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명량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과 장수가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나라가 백성을 버렸을 때 백성은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백성을 믿었을 때 백성은 장군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승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명량의 전을 기억할 때 이순신의 용기만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바다 위에 함께 있었던 이름 없는 백성들의 선택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13척은 100척이 되었고 절망은 희망이 되었으며 패배는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를 구한 것은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었다고. 장군과 군사 그리고 백성이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다고. 바로 그것이 명량의 전의 진짜 이야기입니다.